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에서는 학교를 뺀 나머지 영역에서 사실상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모든 수도권 주민에게는 외출 자제가 요청됐습니다. 이번 물류센터 집단 감염에서도 역시 어려운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위험하게 노출돼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투잡, 쓰리잡, 일터 여러 곳을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삶을 간신히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일자리부터 또 공세되는 것도 역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안전망을 긴급히 확대해 가면서 방역에 나서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소식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수도권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수도권 내 공공다중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유흥시설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뒤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순차적 등교 수업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에서 처음으로 고3 학생이 확진돼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면서 등교를 중단하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콩의 자치와 인권이 억압받을 것이라는 홍콩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홍콩 보안법의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 가능성을 경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홍콩 현지를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의 만남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여러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회동의 의미와 정치권의 움직임,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쿠팡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예. 먼저 확진자 상황부터 좀 보죠. 네, 일단 경기 부천 소재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해서 82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0시 기준으로 해서 부천 물류센터 관련 4천여 명의 검사 대상자 가운데 82.8%가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 제외한 2천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00여 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경기 고양 소재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고양 쪽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고양 물류센터 직원 20대 남성 A씨는요. 지난 26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였고 검사 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직원과 지난 23일 부평의 한 PC방을 찾았다가 접촉 사례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건물 전체 폐쇄됐고요. A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15명 등 이 전체 직원 5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집단 감염을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신천지 집단, 그다음에 콜센터가 있었고 이번엔 물류센터인데 각각의 어떤 집단적인 특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되는 거죠? 일단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예. 현재까지는 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당국은 직원들이 근무 중에는 수칙이 지켰지만 작업장을 드나들 때나 식당, 흡연실, 휴게실에서는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작업하는 모자라든지 또는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이런 것들에서 일단은 그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일단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어서 이 검체 검사 결과 상당수 직원들이 결국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황에서 근무를 한 것이 확인이 돼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곳에서 시작해서 지역사회로 나가서 3차든 4차든 N차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쿠팡 관련해서 확산 상황을 좀 지역별로 보면요. 집계가 된 게 인천만 38명, 그리고 경기 27명, 서울 17명으로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확진자 82명 중에는 또 보면은 쿠팡의 근무자가 63명이고요. 가족 등 접촉자로 분류가 된 게 19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보면은 김포에서는요, 부천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후에 감염된 10대 남성과 접촉한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인천에서는요, 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40대 여성이 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접촉한 직원과 추가 감염자가 또 추가로 발생한 상황이 있고요. 또 지자체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 일부가 뭐 식당, 마트, 피트니스 센터, 지하철 등을 많이 이용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지난 서울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N차, 2차, 3차에서 예. 7차까지 전파 사례가 나왔었고, 사실 이후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보면은 클럽 직접 방문자보다 접촉자 감염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유로 해서 지역 내 조용한 전파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자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네. 클럽, 그다음에 지금의 이 물류센터 조금만 더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우려는 여전합니다. 예. 비교를 했을 때. 하지만 낙관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방역 당국은 지난 클럽발 감염 상황보다는 좀 비교적 대응이 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럽 출입자는 뭐 정확한 인원수와 신원을 파악하기 힘든 반면에 이번 이 물류센터 출입자는 뭐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쉽고요. 또 성소수자 등 클럽 이용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신분 노출을 꺼리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이번 물류센터 작업자들의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조치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계속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 위험성이 높아진 사람들이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고 좀 감염 확산으로부터 좀 비켜나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 방법도 저희가 연구 중입니다. 네, 여기에 오늘 경기도가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사실상 영업 금지인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으니까요. 상황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위험한 이유는 작업자들이 근무 형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 데다 대부분 물류센터를 옮겨 다니면서 일하기 때문에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초발 환자는 지난 12일 단 하루만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물류센터 직원 가운데 일용직은 최소 1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배송업체 마켓컬리의 물류센터 첫 확진자도 24일만 일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자리와 시간이 날 때 일하는 이른바 메뚜기 근무 형태라 작업장을 이곳저곳 옮겨 다닌다는 점입니다. 여러 물류센터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기 시간대에 맞춰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 캠프에서 뭐 일을 하다가 저 캠프로 뭐 야간에는 또 저 캠프 가서 일하시고 뭐 물류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자기 시간대에 맞춰서 이 물류센터 갔다가 저 물류센터 갔다가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실제로 경기 광주시의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주 전엔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전파 우려가 현실화한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마켓컬리 장지동 센터의 작업자들이 다른 센터에서도 근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6일 날 거기 장지동에서 20-30명이 이쪽 남양주로 넘어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폐수도 안 시키고 아무런 내용도 없고. 이와 관련해 마켓컬리 측은 작업자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다며 다른 센터 근무가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보통 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조달받기 때문에 본사가 관리하기 힘든 데다 아프면 3-4일 쉬기와 같은 방역수칙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물류센터의 경우 이태원 클럽대와 달리 연락처와 접촉자 파악이 비교적 쉬워서 방역 관리망 안에서 통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쿠팡을 비롯해 온라인 배송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드나들며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업계 대표 쿠팡을 비롯한 배송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알바생들을 대거 고용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여유 시간이 많아진 대학생들과 식당 등의 매출 부진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쿠팡에 몰려든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물류센터의 안전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바생들이 셔틀버스를 나눠 타고 물류센터로 출근하지만 버스를 기다릴 때 공간이 좁아 거리두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쉬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일을 할 때도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확진자가 수십 명 나온 뒤에도 일부 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배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90% 이상 마스크를 안 쓰네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정부도 물류센터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특성상 단시간 내에 집중적인 노동이 이루어지므로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아프면 쉬기 같은 직장 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조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려 64%의 성장을 보인 업계 1위 쿠팡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매월 두 자릿수 이상 급증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쿠팡과 마켓클릭 확진자 발생에 자극받은 SSG 등 다른 배송업체들은 물류센터의 협력업체 출입 시 방문객 기록과 체온을 확인하는 등 부랴부랴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 배송업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불특정 지역으로 광범위한 배송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등교 수업을 미룬 유치원과 학교가 800곳이 넘었습니다. 특히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근처의 학교 280여 곳이 예방 차원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 인적이 끊겼습니다. 근처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자 등교했던 학생을 급히 귀가시킨 겁니다. 윤중중학교와 여의도중학교 등 주변 학교 7곳이 학교 문을 닫고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신도림중학교도 1학년 학생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다니는 어머니에게 감염되면서 등교가 중단됐습니다. 이처럼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어지면서 등교를 중단한 유치원과 학교는 모두 838곳, 하루 전보다 277곳 더 늘어 전체 학교의 4%입니다. 지역별로는 쿠팡 물류센터가 있는 경기도 부천이 251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 243곳, 경북 구미시가 182곳, 서울 117곳 등입니다. 특히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 예방 차원에서 문을 닫은 학교도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 계양구에서 모두 28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 운영하는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학생들의 등교 인원을 조절하면서 학교 내의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첫 등교한 날 출석률은 90.4%를 기록했습니다. 등교 대상 243만 명 가운데 9.6%인 25만 7천여 명이 등교하지 않았는데 등교하지 않은 학생 5명 중 1명은 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쿠팡 관련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교육감들과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2차 등교 수업 첫날 교육부는 순차적 등교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등교 중지가 이제 일상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확진자일지라도 학교의 교직원이나 학부모, 학생 등 학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감염이 확인될 경우에는 정부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대구에 이어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등교 학생이 나왔고 등교를 중단하는 학교가 급증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수도권에 속출했습니다. 그래도 방역당국은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학생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권의 초기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고 학부모 불안이 커지자 교육당국은 급히 움직였습니다. 유원회 부총리는 수도권 교육감들과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이어 방역당국과도 협의를 거쳐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단할 경우 올 한 해 등교 수업을 아예 하지 못할 수도 있어 교육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수능 등 대입 일정 연기나 9월 신학년제 논란마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9월 신학년제가 진정 교육적 사회적으로 필요한지 그 실익을 따져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고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쿠팡 물류센터 관련 지역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 등교 수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디를 거쳐서 감염됐는지 경로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수도권 내에서 연쇄 반응으로 뻗어나갈 수 있겠다. 방역당국은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긴장해야 될 상황입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행이 한번 있었고, 이 1차적인 이태원 관련 유행이 2주 내지 3주 동안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많은 접촉자들이 생겨난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그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지역사회에서 계속 전파를 일으켰을 것 같고 지금의 이 확산 양상은 그 이태원 관련 1차 유행 이후에 2차 유행이 지금 퍼져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지역 감염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입장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다중이용시설 중에 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뭐 박물관, 미술관 뭐 이런 곳들은 다 이제 문을 닫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데도 이제 그 운영을 좀 자제하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종교시설에서도 가급적 이런 거리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권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권고가 지금의 확산세를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미온적인 그런 대응이라고 보고 있고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렇게 이제 넘어갈 때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 넘었다, 그거에 못 미쳤다. 이건 이제 기준점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깨졌으니까 이제 뭔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당연히 이런 그 정량적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몇 명이 확진자가 생겼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어떻게 확진자들이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역학적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그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를 보면은 역학조사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양산이 되면 지금 상태의 어떤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는 이 전파를 차단할 수가 없을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돌이켜보면 2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을 때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거의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3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거리두기가 진행이 됐거든요.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돌아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생활방역으로 넘어갔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개별 국민들의 참여도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조기에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빨리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차단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역학조사의 속도가 감염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물류센터의 업무 특성상 그런 게 아닐까요? 단기 근로자가 많은 곳이잖아요. 네, 단기 근로자도 많고 그다음에 한 번에 노출된 인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3,4천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초기 물류센터에서도 확인이 됐고 이후에도 콜센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직장 내에서의 전파 양상을 보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지금 접촉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역학조사 인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선이나 또는 역학적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넓게 그 역학 범위를 잡고 빨리 그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한 다음에 차단을 위해서는 이제 강력한 거리두기 이 방법을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기로 일하는 사람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시청취자 여러분도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7407님께서요. 확진자가 만진 물건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전염이 되나요?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택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1129님께서도요. 택배 수령 시 2시간 뒤에 개봉하면 안전할까요? 하셨습니다. 단단한 재질의 건조한 그런 성격을 가진 물체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배송을 하는 과정이 단시간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 표면에 그 배송 물품 표면에 바이러스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멸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이런 그 물체 그 배송된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을 만진 다음에 바로 손위생을 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받을 때 받으셔서 개봉하시고 바로 손을 씻거나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면은 집단 감염 양태로 봐서는 콜센터 때하고 비슷하겠습니까? 저희 생각은 이제 콜센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구로 콜센터의 경우에는 그 콜센터라는 공간 그리고 그 이외의 공간과의 어떤 단절, 전파 양상이 없는 것에 비해서 지금은 이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도에서 본 것처럼 이 한 곳에서만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그 일을 한꺼번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분들끼리의 교류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접촉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물류센터 이외의 지역에서도 확진자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켓컬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무 환경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어떤 특정한 직장이나 아니면 공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의 양상을 보면은 보통은 그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을 넣거나 아니면 적은 인원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방역 지침,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이 여러 가지 환경조사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다라는 걸 보면 실제로 이런 마스크 착용이나 또는 손위생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 지켰다라는 얘기고 그것은 그만큼 근로 환경이 열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업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2758님께서요. 사무실에서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혼자라도 쓰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다 같이 안 쓰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쓰시는 게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그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직장 내에 어떤 그 권한을 가진 분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빨리 그 문화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마스크 씁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난받지 않는 그런 이제 풍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윗사람이 자자 같이들 쓰지 뭐 이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참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학교는 좀 정신이 없습니다. 개학한다 그랬다 연기한 데도 있고 개학했다가 연기한 데도 있고 지금처럼 집단 감염이 지역에서 또 벌어지면 갑자기 또 다른 지시가 이제 내려올 수도 있고 학교의 대응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개별 학교와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전달된 방역 지침을 따르시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어떤 대책이 있기는 어렵고 적어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앞으로의 그 확진자 발생 양상이나 또는 그 지역사회의 그 전파 범위를 평가를 해서 실제로 이 개학을 했지만 다시 휴교를 하는 것과 관련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뒤에 하교하고 PC방이나 뭐 이렇게 가는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결국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곳들도 강제적인 어떤 명령을 통해서 운영을 잠시 중단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모들이 좀 이렇게 나서줘야겠죠. 학교한테만 맡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들도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름철 되면서 덴탈 마스크 많이 질문 보내주시는데요. 3803님께서요. 아이가 일회용 마스크를 쓰면 귀가 까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면 마스크는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결국 착용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 마스크가 좀 더 피부에 자극이 덜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방어를 하는 효과 면에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착용 시간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착용 시간을 줄여주려면 결국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쓰다가 자꾸 이렇게 일을 하다 갑갑하면 일단 턱에 걸쳤다가 올렸다가 계속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자제하긴 자제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착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결국은 이것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표면에 있는 오염물질이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떤 물질이 있다면은 결국 그게 손에 묻게 됩니다. 그럼 결국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착용을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길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손 얘기가 나왔는데요. 1140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확진자가 눌렀던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도 전염이 되나요? 하셨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감염된 분의 그 타액이나 어떤 체액들이 손에 묻어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 이게 건조돼서 사멸되기 직전에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이 만진다면 전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엘리베이터나 이런 환경에서 손을 이용해서 그 표면 환경을 만진다면은 그 이후에 손위생을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841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식당이나 빵집에서 마스크 쓰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주방이나 주문받는 분들에게 권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아까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을 방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착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수식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은 서울 구의역에서 홀로 작업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군의 사주기입니다. 제2의 구의역 사고와 김용균 사망 사고를 막자며 올해부터 처벌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구의역 김군에 이어 열악한 일터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세상을 떠난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재작년 말 국회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같은 억울한 희생을 막아달라며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다 잃었습니다. 애가 죽은 뒤로는. 그렇지만 남은 자식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제발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국민들. 당시 여야는 기나긴 논쟁 끝에 애초 정부 안에서 후퇴한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간신히 손질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 법은 사망사고가 생기면 법인에 대한 벌금을 10억 원으로 높이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긴 도급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법은 바뀌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져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작 필요한 조항은 모두 빠지면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비판까지 나옵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곧 시작될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면 솜방망이 처벌을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3년 전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처럼 직장에서 일하다 죽으면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생명을 이윤의 도구로 삼는 일이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의 자식만은 살려야 한다는 김용균 씨 어머니의 호소는 2해가 지난 지금도 국회를 맴돌고 있습니다. 곧 임기가 시작될 21대 국회가 이 호소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서울 구의역 9-4번 스크린도 취재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한 젊은 노동자가 홀로 위험한 작업에 나섰던 곳입니다. 예, 그때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보면 가방 속에는 작은 컵라면, 이 컵라면이라도 좀 먹고 가지. 어머니가 울부짖었고 아들 동료들을 끌어안으면서 너는 꼭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시기도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4주년을 맞은 오늘 함께 일하던 동료가 국민들에게 편지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목숨을 내놓고 일해도 회사의 싫은 소리를 한번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주, 하청,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폭 고쳤고 올해부터 시행돼서 조금은 더 안전한 노동 현장이 되긴 되었다고 합니다. 보면 주간에는 위험하니까 영업이 종료된 뒤에 조치하겠다고 이제는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위험하면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다가 숨지는 노동자가 한 해에 1000명에 가까운 안타까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18살에 숨진 한 청소년 노동자의 어머니가 며칠 전에 멀리 있는 아들에게 편지글을 올렸습니다. 동진아, 내 잘못이 아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이 너를 죽게 만든 것이다. 힘들다고 말할 때 그만두라 할 걸. 견디어 보자고 해서 정말 미안하다. 네,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고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멈춰야만 한다고 노동자들은 대책으로 외칩니다.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곳곳이 구의역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2시간 반 넘게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는 협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건의한 정무장관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차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와 차질 없는 7월 공수처의 출범을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1시간 정도 대화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진행됐군요. 네, 2시간 반 넘게 이어진 대화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부터 국회 개원, 외교 안보까지 국정 전반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오찬 회동에 앞서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는데요.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상견례 성격의 자리였지만 농담에서도 거대 여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3차 추경 예산안과 고용위기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도 7월에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런 중요 법안 처리를 위해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선 협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강조했습니다. 현안이 없어도 대통령과 여야가 격식 없이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형식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면 야당 의원들이 좀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문을 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두 원내대표가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찬 뒤 두 사람과 산책을 하면서는 개원과 법안 처리를 제때 한다면 업어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밖에 3차 추경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원 협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북핵 문제, 탈원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직접 언급하진 않았고 국민 통합과 협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의 진행자인 이동영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통령이 두 당의 원내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초청을 했습니다. 상춘제에서 만나는데 뭐 분위기가 저 정도면 일단 화기애애한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좋게 시작했다고 봐야겠죠. 예. 그 전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가 강성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조금 그 청와대랑 선을 많이 긋는 또 청와대 책임론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화합하기가 조금 힘든 모습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지금 새롭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이번 회동이 배석자 없이 이제 비서실장 포함해서 4명만 참석했고 식사하고 또 뭐 산책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그 뭐 영수 만남보다는 더더욱 화기애애했고 또 이 비빔밥이 메뉴로 나왔는데 또 화합의 상징이다. 그렇죠. 뭐 일부러 그런 걸 준비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뭐 청와대가 보수 야당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게 남북 관계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뭐 공직자 수사처 같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것도 있고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추경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제일 급한 것 같은데 추경에 대해서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반응이 나빴던 것 같지 않습니다. 협조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문제가 지금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올해 거둘 것이라는 전망은 뭐 모든 전문가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가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그 외환위기 이후로는 이제 또 오랜만에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추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수출도 안 되고 내수 시장도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자영업자들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차 추경하면서 그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차 추경을 했을 때 야당이 반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오늘도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얘기했는데 이게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결국 국가 신용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 GDP 대비 국가 부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0%인데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이게 45 정도가 된다. 그럼 국가 신용도 또 낮아지고 또 확장 재정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는 했단 말이죠.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고 일본은 200%가 넘어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주 건전한 지금 상태인 것이고 또 지금은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하지 않으면 언제 확장 재정을 하느냐. 또 IMF 같은 기구에서도 한국 보고 돈을 더 풀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라 보입니다. 근데 오늘 조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40% 넘기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아마 이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그때하고 지금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확장 재정에 반대를 하고 추경에 반대를 하면 그건 또 국민 여론과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 틀에서는 찬성을 하고 세부 안에서 들어가서 조금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표명하는 그런 순으로 하지 않겠나 싶어요.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몇 %냐라는 수치도 있지만 또는 이미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 위치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국가 신용도가 정해지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수치만 딱 정할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K 방역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물론 걱정하는 거지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 수사일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현안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7월달에 공수처가 이제 떠야 되는데 말이죠. 7월에 공수처는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도 아마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모이는 이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 만나면서 그걸 언급한 거겠죠. 공수처를 좀 빨리 처리해달라. 그런데 법정 개헌은 아니고 이제 예상대로 이루어지면 7월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장 이 그
그 국회가 이제 6월 달에 열리는데 예. 그러면은 상임위 구성 협의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될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11대 7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18대 0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견이 너무 예. 크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도 법정 기한을 넘길 테고 그 이외에 또 추경 문제도 있고 하는데 언제 그러면 공수처 논의를 하겠느냐.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예. 대통령이 어쨌든 공수처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주호영 장관이 정무장관 신설 건의를 했습니다. 아, 예. 이거는 결국은 야당이랑 대화를 그동안 너무 못했던 거 아니냐. 안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무장관 하는 일이 결국은 야당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 정부 때부터 없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정무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무장관을 신설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이 한번 검토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 그렇죠. 무임소 장관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게 뭐 특임장관 거쳐다가 또 사라졌다가 새로 생겼다고 했는데 역대 그 정무장관을 보면 정권의 2인자, 핵심, 뭐 김윤환 장관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재호 장관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심중을 정확하게 그렇죠. 읽어내야만 예. 되니까. 김동영 장관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해서 야당과의 그 대화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신설하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정부 조직법 또한 약간 바꾸면 되니까 아마 검토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거 보니까 야당의 의견을 이게 좀 들어주면서 예. 대통령이 뭐 협치를 할 의지를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오히려 변상욱님과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 이 정무장관 신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제1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너무 커지니까 야당 입장에서 여당과 맞붙는데 조금 힘에 붙이니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지렛대로 해서 어떻게든 좀 더 움직여보고 싶다면 정무장관직을 좀 신설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정치적으로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그래요? 그 178석 거대 정당하고 아마 사사건건 붙게 되면 사실을 원칙에서 많이 밀릴 수밖에 없지 밀리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은 제쳐두고 청와대와 다이렉트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정치적인 보관도 뒤에 아마 깔려 있겠지요. 근데 민주당에서 아마 그걸 반대를 할 상황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민주당이 청와대하고는 그 옛날처럼 거리를 둔다거나 임기 말에 들어가서 뭐 청와대를 비판하거나 이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만일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이야기하면 반대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은 협치해서 국회 운영만 잘해주시면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까지 나왔습니다. 예. 한번 대통령이 없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 원구성이 일단 먼저 걸려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 자꾸 그러면 다 가져올 수도 있다. 국회를 없애자는 거냐, 뭐냐 지금 논란이 붙어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법사위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큰 건 법사위하고 예결이죠. 예결인데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를 넘겨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그 체제하고 자구 심사를 한다는 명분하에 그동안 상원 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예. 특히 법사위원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면 단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170석이든 180석이든 뭐 안 되니 그게 안 되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177석이나 얻었는데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데 법사위 위원장 하나 자리 뺏겼다는 이유 하나로 개혁 법안이 모조리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책임 정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법사위가 문제일 텐데 11대 7이냐 18대 0이냐 이건 저는 각 당이 전략적으로 블러핑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11대 7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도 18대 0을 내심 바라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큰 소리를 18대 0 우리 다 가져갈 수 있다. 국회법상 투표로 돼 있으니까 투표를 하면 18대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양보해 달라라는 야당에게 그 양보해 달라는 안이 법사위원장이 아니겠느냐. 법사위하고 예결특위는 누구든 잠깐 서로 가져가고 싶은 두 자리일 텐데. 근데 이렇게 되면 법사위하고 예결을 다 민주당에서 갖고 간다고 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눈다. 뭘 나눴다고 할 때 법사위를 만약에 민주당에서 갖고 가면 예결위는 미래통합당에서 갖고 가는 잘들 뭐 타결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죠.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옮겨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정의연 사태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하시면서 뭐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데 저렇게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유가 뭔가. 드디어 이제 또 윤미향 전 대표는 당선인은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이제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용수 할머님의 2차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살펴보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윤미향 당선인 혹은 그 조직에 있어서 뭐 횡령을 했다든가 개인이 착복했다든가 뭐 배임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없었고 크게 보면 1차 이야기한 거와 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음모론격으로 누가 있는 거 아니냐 배후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할머니를 또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보수 우파 시민 단체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결국은 할머니가 그 사람들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할머니가 스스로 아니라고 손을 걷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좀 옳지 않고 그냥 할머니가 왜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뭐 윤미향 당선인가의 뭐 개인적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도 나온 거 보면 그 이용수 할머니 국회에 나가려고 할 때 윤미향 당선인이 나가지 마시라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본인이 나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배신감이 들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살펴보고 윤미향 당선인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억울하다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소하는 게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국민 대다수가 또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면서 과연 뭐 이 당선인 신분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느냐 안 놓느냐 그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보면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겠죠. 근데 민주당 같으면은 지금 이해찬 대표가 분명히 딱 선을 그어서 너무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거에 얹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다. 아직은 입을 다물어 봐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각종 이제 언론에서 의혹 제기만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하나도 내용이 나온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한편으로는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를 또 본인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시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단 언론에서 이런 의혹 제기가 시작되면 보수단체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다시 검찰발로 뭔가 언론에서 또 나오고 이런 패턴이 계속 되돌아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마녀상식으로 흐르는 경향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 전에 뭐 조국 전 장관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게 또 그러한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를 제기할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아닙니다. 장부만 보고 이렇게 어디 썼고 영수증 보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판단하자. 그래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은 갖가지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양측의 주장들이 뭔가 명확치 않고 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은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빨리 진행이 되고 정치권에서는 정치권대로 사실만 가지고서 뭔가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계속 일본 우익들만 더욱 크게 소리치면서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손실이 큽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 언론, 특히 우익 언론이 가장 신나면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득이 하나도 안 된다. 그걸 생각하고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진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목적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국제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홍콩 보안법이 오늘 통과됐습니다.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보안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한 것인데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은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였습니다. 이제 이 보안법은 상무위원회에 넘겨져 보완 작업을 거친 뒤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홍콩 보안법,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 처벌하는 법안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홍콩의 국가 안전을 지키는 법률과 체제를 만들어 이를 위반하는 행위와 활동을 처벌한다. 해외 세력이 홍콩을 이용해 중국을 분열하고 전복하려는 행위를 처벌한다. 그리고 홍콩에 기구를 설치해 이 같은 반국가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안법은 한 단계 수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직접적인 행위뿐 아니라
이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까지 처벌하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평화적인 시위 활동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1997년 홍콩의 반환 이후 중국 당국이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범죄인 송화법 반대 시위로 홍역을 치른 뒤 이 보안법의 제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안법의 통과로 홍콩 기본법에 보장된 자치권은 무력화되고 그동안 지켜왔던 일국양제의 원칙도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에 나섰고 어제 3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天安문 사태 31주기도 예정돼 있는데요. 홍콩 보안법을 반대하는 시위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의 박완기 변호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반대 시위라든가 아니면은 물리적 충돌 같은 게 있었습니까? 뭐 특별한 시위가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물리적 충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밖에 창밖으로 보고 있는데 네. 도심은 뭐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예, 일단 법안의 내용은 반중국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외부 세력을 개입 못하게 한다든가 이것을 지키고 수행할 기관을 하나 만든다든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 어느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아무래도 보안법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홍콩 입법기관을 통해서 법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중앙정부의 주도로 제정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홍콩의 입법 회의가 일단 중국의 반감을 갖고 있는 민주 세력에게 이제 나름대로 장악돼 있으니까 이거 빙 돌아가다 보니까 전인대가 직접 중국에서 만드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나가지고 뭐 1997년부터 계속 중국에서는 이 보안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당시의 통치화 행정장관 주도하에 1차 시도를 했다가 그때도 5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위를 하러 나와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결국에 또 철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홍콩 시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으로 봐서는 뭐 대다수가 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는 반대 쪽입니까?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지금 뭐 어느 도시나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이듯이 예.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콩 안에서도 분명히 친중 세력이 있고 그리고 예. 친정부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범민주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 송환법 관련해가지고도 홍콩 사회가 굉장히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된다면 이게 타당하냐 마냐는 결국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이 법은 이렇게 중국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 이제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속한 홍콩 변호사 협회에서 25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예. 그 국가보안법에 이제 크게 4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게 외교, 국방 등 홍콩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안법이 그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인지 예. 법리상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기본법 23조는 홍콩이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법 66조는 홍콩 입법회가 모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긴 한데 이제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 일부에서는 이제 그 근거가 없고 권한도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전인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홍콩의 입법부를 통해서 보안법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홍콩 정부에 의해서 반포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럴 경우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
공공 협의 과정 없이 반포될 수 있고 또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홍콩의 기본법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법 등 국제규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자체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한 기본법 22조를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법 초안 3조에 따르면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부가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저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의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저런 문제점을 들면서 미국이 이제 나섰습니다. 홍콩에게 그동안 부여했던 특별한 지위를 박탈하겠다. 홍콩을 중국이 완전히 장악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껍데기만 남겨놓겠다는 뜻인지 초광수 카드를 꺼내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많은 시민들이 이번 보안법 사건 관련해가지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2일 전인대 발표 이후에 홍콩 주식시장이 장중 폭락을 했고요. 중국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해외 기업들은 거점을 홍콩에서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주장하고 있고 사실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데요. 예. 대만, 신장, 위구르 등 소수 민족들이 독립을 주장하게 되면 중국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 작년 송화법 사태 때 일부 시위대가 중국의 아킬레스 건드린 거죠. 홍콩 독립을 주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으로 홍콩을 잡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홍콩 이슈로 중국을 힘들게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전인대에서 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좀 강력하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특별지위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홍콩 주민들에게 비자 면제 혜택이 있고 뭐 관세에도 특별 대우를 받은 것 등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도 홍콩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이런 특별 대우 때문에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위치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게 되면 중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얘기는 나중에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또 한번 모시고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國安法更加有威脅緊我哋對下一代或者將來嘅自由咯。咁我認為其實如果我哋呢一代唔去爭取嘅話，下一代就唔會再有自由呢一樣嘢咯。We're trying to safeguard our human rights. We're trying to safeguard Hong Kong. We don't want Hong Kong to be China. 김우 씨 여기가 내만벽인 거죠? 예, 맞습니다. 내만벽이 의미가 어떤 거예요? 그 홍콩에서 이전에 그 민주화 항쟁을 할 때 그 존 레논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뒤에 그 이제 민주화 항쟁을 지지한다라는 이제 자보랑 그리고 손글씨를 붙이는 것을 이제 레논월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투쟁의 상징 같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홍콩의 문제와 그리고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쓰고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많았어요.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원칙은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 간에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이제 한중 학생들의 갈등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처럼 무슨 행동을 하고 벽을 계속 지키고 있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학생들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뭐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극적인 충돌의 문제보다는 홍콩 학생들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술 확보를 둘러싼 이런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졌다면서 최근에 미중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미국이 최우선이지만 한국이 중국을 적대한다면 한반도에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올해 첫 범정부 외교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 갈등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알고 있다고 입을 뗐습니다. 우리를 능력 있는 중견국, 대외 개방형 통상 국가로 정의하고 국제사회는 각자 도생과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장으로 평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비대면, 무인화 등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 또한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동참을 제안한 탈중국 경제블록, 경제 번영 네트워크와 화웨이, 5G 보완, 또 반도체 산업 전반이 논의됐습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무더기 제재 조치가 아직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개방형, 그다음에 신뢰, 트랜스페런시 뭐 이런 것들, 민주주의 질서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우리들의 가치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 경제나 우리 기업에 혹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최대한 막고 최소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는 또 있고요. 외교부는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화상 세미나에서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하면 동북아시아에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미국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If we antagonize China, China can pose a military threat to us. Plus, China can support North Korea. Then we'll really have a new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정치권 소식과 관련해서 5577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여야가 협의하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9459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요즘 버스에서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에어컨을 트는데요. 위험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1486님은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니까 얼굴이 붓고 따갑기까지 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예,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하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예. 특히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또 초여름처럼 덥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 더 많을 것 같아요. 벌써 여름 날씨가. 아까 엄중식 교수도 얘기하셨죠. 어떤 마스크를 쓰시든 간에 오래 쓰고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귀찮다고 또는 갑갑하다고 자꾸 뭐 내린다든가 벗지 마시고 긴 시간을 꼭 쓰고 있는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프롬의 반딧불이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아줄 수 있니 우리 밤들이
저